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은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됐고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무효화하는 법무부 시행령까지 잠시 후 평론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처음 11월에 열리는 최초의 중동 월드컵. 관전 포인트부터 우리 전략까지 스포츠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사면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 복권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광복절에 단행되는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합쳐 1,693명입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용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또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XTX그룹 회장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상호 통합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이나 여객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은 각종 행정 제재를 감면받게 됐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돼 오늘 오전에 출소했습니다. 네, 복권 결정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도 짧게나마 심경을 밝혔죠. 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결정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 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사건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재판이 열리는 날이라 법원에서 복권 소식을 접한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주요 경제인을 사면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하지 않은 건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핑계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검사 시절 수사할 때 결정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특별 사면 안건을 상정하며 장기간의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2달 동안의 하락세를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5%,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부정평가는 66%로 똑같았지만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두 달간 이어졌던 긍정률 하락세와 부정률 상승세는 일단 멈췄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최선을 다한다는 대답이 15%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에서는 인사 문제와 무능함에 이어 재난 대응이라는 대답이 6%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동안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자주 진행했지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대화 등 다른 방안을 고민했지만 지지율이 20%대인데다 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보여주기식 행사 대신 다듬어진 형태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발표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정부의 사면 대상자 발표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논평등을 통해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 그리고 운송업자와 어업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은 만큼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 사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야 지도부 모두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에 정치인들도 포함시켰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네, 정의당은 돈 앞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면서 기업인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너그러운 가짜 법치라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했던 김성원 의원,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성원 의원, 당시 사진이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 의원 오늘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면서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국회 예결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탈당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력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거듭 사과를 했고요. 이어서 김성원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요. 이어서 여당의 안이함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꾸짖음이 있을 거라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당내 수해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야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두고 또다시 신경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하위 시행령을 고쳐서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이 너무 많이 박탈됐었던 만큼 최소한의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며 이 법무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관련 자료와 법률 등을 토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시행령 개정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이 오늘 경찰청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는 두렵지 않다며 향후 사법 대응 방침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서장 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경찰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징계가 있든지 그거는 제 관심 밖입니다. 제가 경찰 생활 35년 했는데 35년 전에 우리 경찰의 모습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는데 그 3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직무 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이런 걸 사법적으로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경찰의 그 순수한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는데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다양한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 경제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제외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렇게 가닥 잡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여부였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주로 이제 거론이 됐었고 경제인 사면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이제 가장 뜨거운 관심이었고 이제 그랬어요. 아마 고심을 좀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강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계속 윤석열 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또는 이제 그 출마했을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온 바가 있고 또 윤핵관들이 계속 이 MB 사면에 대해서는 강조도 해오고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쩜 좀 부담이 가더라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낮은 국정 수행률이 좀 발목을 잡은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 정치인 사면은 이제 하지 않고 대신에 경제인 사면에 좀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야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인도 통합의 측면에서는 사면하는 게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굳이 이제 어떤 정치인을 사면하고자 할 때는 여야의 이제 어떤 정치인들을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국민 통합을
좀 시도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이전의 사면에서는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다만 모든 사면에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됐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라는 맥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이슈를 접근할 경우에 국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냐,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든 이 정치인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예. 정치인을 사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성상 이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감정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오히려 부담이 그런 면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정치인 사면이 필요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같은 정치인이니까 사면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기왕 사면이 뭐 모색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뭐 사면을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굳이 정치인을 사면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정치권이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면의 배경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경제의 불안과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또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낮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정치인 사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감흥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인 사면이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됐을 듯한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치인을 꼭 그럼 사면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저는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 사범들을 대거 특별 사면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임기 초반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걸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좀 이제 이뤄내고 뭐 그런 이제 의미는 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그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건대는 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그게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 어찌 됐건 지금 본인은 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TK 지역에서 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향후에 본인 뭐 차기 대선에 나오더라도 그 TK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을 지금 내놓은 거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적 기반의 어떤 배경을 둔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적 기반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말을 아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외면하고 있다든지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이런 그림이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일종의 좀 승부수를 던질 만한 또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시선에서는 좀 해볼 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여론조사상의 어떤 그런 건 확인이 안 돼요. 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원하냐면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계속 지내야만 하고 그 감옥에서 정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 리스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지지율이 낮을 때 사면을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게 없는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홍준표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식의 어떤 국정 운영은 그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홍준표 시장 같은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지금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데 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다. 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를 왜 국민들이 탄생시켰냐 하는 거죠. 예. 검찰총장 하는 분을 갑자기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대선 후보로 올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예. 왜 그랬냐 하는 거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해내라 예.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명령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이제 그런 방향성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이거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자, 그러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저쪽이 이제 반칙을 하니 이쪽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 일을 지금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불가피성이 하나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10일 다음 달 10일이면 이제 지금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6대 범죄 중대범죄 수사 중에서 4개가 일단 경찰로 넘어가요. 예. 그건 2개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4개 중대범죄를 지금 인계받아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는 거죠. 국민들이 그 부분 굉장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경찰 내부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부분에 예.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대범죄 수사를 인계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덜컥 이제 형식적으로만 이관이 됐을 경우에 수사 공백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좀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찌됐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향후에 만들어질 텐데 그때까지 그 공백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시행령은 어떻게 보면 좀 한시적인 조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수완박 입법을 피해가면서 이 수사 공백을 막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그런 예. 시행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변칙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또 변칙으로서 이번 시행령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문구에서 등으로 할 것이냐 중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법안을 만들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예. 국회에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이 제기했던 초안은 이제 중으로 돼 있었는데 그쵸. 그걸 등으로 바꿔서 그 등에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그 등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 핵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 범죄에 추가로 넣은 것은 예를 들면 사법질서 저해와 관련된 범죄라든지 그래서 무고라든지 위증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게 해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규정한 게 등인 거고 예.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원래 6대 범죄를 규정을 해놨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다음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예. 방산 이렇게 쭉 정해놨는데 예. 이 부패와 경제범죄라는 범주에 나머지 범죄에 원래 있던 범죄들을 집어넣은 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죠. 예. 사실 이건 등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범주를 확장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6대 범죄라는 칸막이 자체는 사실 이 이전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하고 경찰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범죄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들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또는 범죄의 기본적인 양상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부패 경제 범죄의 범주를 이러한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시행령으로 늘려버린 것은 이게 모법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하고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이게 임의적인 그러한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앞서서는 뭐 이 변칙에 대응하는 또 다른 변칙, 불가피한 변칙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상대방 보수 정치가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보수 정치가 여러 가지로 뭐 무리한 수를 두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법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무리한 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가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거였잖아요. 그거는 이런 무리수, 그다음에 꼼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좀 정정당당하게 원리 원칙대로 해라라는 국민의 요구인 거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해서 범죄의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잘못된 입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비록 이 여당이 소수지만 이것을 바꿔야겠다. 호소를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것은 야당에 정말 깊이 부탁을 한다면서 협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걸어놨는데 그 결론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칠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전면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 법대로 했다. 법에서 한 채 벗어남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측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특히나 전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이거 전 정권 털기 위한 개정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대응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그 시행령 가지고 계속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물고 늘어지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지금 기존의 우리 법 체계의 문제점하고도 이건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정치라고도 하죠.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들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회 쪽에서 나온 법안이 아니고 행정부 쪽에서 발의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놓고 본인들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주물떡주물떡 본인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법률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법안이 지금 이번 시행령만 가지고 과연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던 그것도 사실은 무리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건 그런 전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100% 이게 좀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권력형 비리,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전문가가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좀 상당히 무리수를 둔다. 뭐 시행령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과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는 좀 국민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정치 공세로 끌고 가봤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반론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민주당이 그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행령이 모법과 이제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은 이제 그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구해서
검토 의견을 내달라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절차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시행령이 충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됐을 때는 그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국회가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도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상황인데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마 민주당은 그 카드에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가? 좋을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시행령 통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폐단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어느 쪽도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주제를 조금 더 바꿔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뒤에 지금 첫 공식 일정에서 대형 논란, 뭐 망언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김성원 의원의 대국민 사과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 예결위 관사직 내려놨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회부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정치인은 반대로 말 한마디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서받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사과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만 무방비 상태에서 나온 속마음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서 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 사과를 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진심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리위에서 회부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이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뭐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거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중징계를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특히 주호영 비대위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밀어내고 이제 비대위가 들어선 상황인데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당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비대위의 정당성이 상당히 흔들릴 건데 이게 지금 바로 이 김성원 의원의 망언 때문에 앞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잘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의문이 시작부터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에요. 단칼에 자르고 가야 이게 좀 수습이 될 거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윤리위에서 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문에 의문을 더한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태도나 발언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 그런 취지의 발언 때문에 좀 문제가 이게 됐죠. 이제 차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논란을 좀 유발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장면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좀 나왔습니다만 김성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말 조심해라를 그날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했어요. 그 직후에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불거진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실제 권력 구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실권이 없고 실권은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형님 지금 우리 사진 찍으러 왔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서 화면 잘 나오려면 비도 좀 내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딱 읽혀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윤핵관 비대위인 상태인 거고 국민의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내부 분위기나 그런 게 반영돼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비유한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진도 한 장 올렸습니다. 띄워주시면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쌓는 건 2년인데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하면서 사진 올렸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게시글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쓴 거 그대로겠죠. 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식당은 무너졌는데 예.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대표직을 잃게 되고 밀려남으로써 당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비대위가 정상 영업하고 있다라고 내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고 당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김성원 의원의 망언 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 대표를 한 지가 뭐 2년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지난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기간까지 합치면은 사실 얼추 2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총선의 패배 이전과 총선 패배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이제 잘 보면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서부터 뭔가 이전과는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그걸 이어서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밀려남으로써 이제 끝난 거다. 이제는 당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주장을 사실상 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도 빨간불인데 당원 80조 개정 논란까지 발목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당원 80조 개정 가지고 개파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고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소가 됐을 때 이런 이 당내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건데 이게 또 같은 이제 이 당원 당규를 잘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정치 탄압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그렇게 징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고 하면은 그런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징계를 물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을 외면하고 지금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검찰의 기소나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내의 다른 세력을 지금 못 믿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여기서 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항이 검찰의 어떤 정치 탄압에 어떤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논란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가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탄생을 했을 때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부를 못 믿어서 생기는 이런 논란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거 단순히 이재명 의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 야당 의원들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원을 바꿀 때 꼭 필요하면 당이 위기 상황이다 이러면 바꿀 필요가 있죠. 이번에 국민의힘이 했듯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걸 꼭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도와주는 거냐 또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보탬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재명 살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제가 보건대 지금 전반적인 이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재명 의원을 자꾸 과거의 그 이회창 전 총재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도 물론 그 당시에 뭐 대세론에 엎여서 본인이 조금 상황 판단을 잘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주변에서 당에 소속한 특히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회창 전 총재 주변으로 쫙 똘똘 뭉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스스로 눈을 가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개인적인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종 결론은 16일 전체위에서 뭐 정리가 좀 될 거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퇴근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고요. 그때 이제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셨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남편분께서 뭐라도 좀 꽉 잡고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제 앞에 주황색 그 주차금지 봉이 물에 둥둥 떠 있었고요. 들고 그 어머니한테 헤엄을 쳐서 갔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저랑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는 그쳤지만 폭우가 남긴 상처는 더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경기 여주시 삼분면에서는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가 돌덩이에 가로막히고 집안까지 토사가 밀려들어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제됐던 서울 시내 도로들의 통행은 하나둘 재개되고 있습니다. 닷새째 통행이 제한된 잠수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통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경기 여주시 산북면 명품이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성훈 기자는 어디죠?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주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마치 산사태가 난 듯 흙과 돌덩이들이 도로에 가득합니다. 이 옆에는 종이장처럼 구겨진 컨테이너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찢긴 모습입니다. 또 이 차도 유리창이 깨진 채 흙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마을 위쪽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이렇게 진입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항토로 그냥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나도 뛰쳐내려갔지. 우리 다리가 어떻게 됐나. 다리 중간에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돌이고 흙이고 그냥 난간 다 날려버리고. 이곳 여주시 산북면 지역엔 폭우 첫날인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614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명품 1위에 사는 40여 가구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들은 축대가 무너지고 전신주와 계량기도 파손돼 빗물을 받아 생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하천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 명품리 마을회관엔 이재민 3가구 모두 10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인근 마을 주월이도 비 피해로 주택 4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이재민이 30여 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또다시 큰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상황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잠수교 물이 거의 다 빠진 건가요? 네, 며칠 동안 물에 잠겼던 잠수교가 조금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사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빠져 살수차 등을 이용한 도로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강공원 부지 곳곳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물 위로 드러난 가로수 일부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잠수교가 물에 잠기는 수위는 6.5m인데 오후 3시 30분 기준 수위가 6.7m대로 낮아졌습니다. 할당된 방류량이 1초에 6, 7천 톤 정도로 줄어들면서 잠수교 수위는 1시간에 10에서 20cm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도로 정비 작업을 마치면 오늘 밤 늦게 잠수교 통행도 재개될 거로 보입니다. 통제됐던 서울 시내 도로들도 속속 다시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통행 제한은 오늘 새벽 해제됐고 시내 도로인 노유나 들목, 자양나들목 등도 통제가 풀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통행 제한 구간은 한강 부근 나들목 등 10곳으로 줄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서울시 도심 이동 속도는 15km대로 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빚어졌던 극심한 퇴근길 정체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 파임이나 집안 붕괴 등 돌발 변수로 통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통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윤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늘 오전 1시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는 13명, 실종은 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고 주택 상가 피해는 3,821동으로 서울이 3,453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1,027헥타르에 이르렀고 가축도 86,55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수해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은 오늘 아침부터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사당동, 신대방동 일대 피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집기류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에는 12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다음 주 초반에는 더 강력한 게릴라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잠시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주말과 휴일에 다시 또 강한 비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최고 12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이 아닌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내리는 비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아닌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장대비로 내릴 비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12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가 오겠고 영서와 충청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 휴일인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더 센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체전선에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형성된 강력한 폭우구름이 영향을 주겠는데요. 기상청은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까지 내려가면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아직 강수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8일과 같은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비 피해 복구뿐 아니라 추가로 비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 피해가 특히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면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낮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 중이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민간 어선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조종사들 무사해서 다행인데요.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전곡항 남쪽 9km 지점에 F-4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투기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송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기지를 이륙해 임무 수행을 마치고 귀환 중이었습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기수를 돌린 뒤 비상탈출했습니다. 또 전투기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얕은 바다에 떠있던 조종사 2명은 인근 해상에 있던 민간 어선에 낮 12시 50분쯤 구조됐습니다. 이후 해경의 연안 구조정으로 인계돼 군 헬기를 타고 청주의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종사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목적 전폭기인 F-4E 팬텀은 F-4의 개량형으로 지난 1970년대 후반 20여 대가 한국 공군에 도입돼 운용 중입니다. 노후화된 F-4E는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체들은 제10 전투비행단에 재배치돼서 오는 2024년까지 운용된 뒤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2000년 이후 F-4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40년 넘게 운영된 기체인 만큼 이번 추락 사고도 기체 노후화가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전투기 사고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야산에서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신모대위가 순직했습니다. 또 석 달 뒤인 4월 1일엔 경남 사천시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2대가 비행 훈련 중 공중 충돌에 추락하면서 학생 조종사와 교관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문제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학 측 근거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국민대 교수회 긴급 총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국민대학교 교수회는 오늘 오전 10시쯤 임시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가운데 150명이 출석했는데요. 2시간여 정도 이어진 회의 끝에 교수들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모든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대학원 교육과 논문 지도,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일 학교 당국이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재검증위원회가 제시한 근거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고 통상적이라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 보고서를 교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전체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의 결론 도출 과정이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교수 대상 투표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가 넘는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에너지값은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올리지 못하다 보니 적자가 늘어난 건데 한전은 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전이 상반기에만 14조를 넘는 적자를 냈다고요? 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4조 3,033억 원입니다. 지난 1분기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났던 지난해 적자 5조 8천억 원을 이미 넘어선 역대 최악의 성적입니다. 올해 이렇게 손해가 커진 건 국제 연료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는 LNG가 132%, 유연탄은 221% 가격이 상승해 연료비와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료와 전력 구입 비용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16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2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큰 폭의 적자가 났다며 국가 전력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각 등으로 6조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에 놓인 서울의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초금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가구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4억 원 넘게 급락한 19억 원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매수가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8% 하락하며 지난 2019년 4월 1일 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와 용산을 제외한 23개 구가 떨어졌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반면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고 송파구는 마이너스 0.06%로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1%로 인천시는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 떨어졌는데 지난 2019년 4월 22일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금리 급등,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주택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셋값은 전국이 0.06%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0.03% 떨어져 지난주와 같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10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고 원스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0시 기준 확진자가 12만 8,7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주일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증가폭은 이번 주 내내 20-30%를 오갔는데 오늘 10%대 중반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재유행 정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는 감소세 전환이 느려서 정점이 이달 말쯤으로 늦춰지고 규모도 20만 명은 훨씬 넘게 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의중증 환자는 35명 늘어나 45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5월 2일 이후 10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40%를 넘었고 일일 사망자는 58명 발생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연일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확진자의 18.7%만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처방과 투약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치명률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며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기관을 재정비했는데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방문 예약을 통해 우선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7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해열제와 감기약 등 약품 공급 대책을 추가하고 싸이 흠뻑쇼 방문 뒤 확진이 잇따르자 대형 공연장의 경우 9월까지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주간 처방량이 3만 5천 명분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팍스로비드 3만 4,800여 명분이 사용돼 전주의 1.6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증가는 코로나 재유행 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을 독려한 덕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내 팍스로비드 재고량은 62만 명분 정도며 또 다른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는 6만 2천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두산과 NC 경기에서는 심판 불신의 단골 메뉴인 체크 스윙 판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워낙 자주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체크 스윙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대2 동점이던 8회 말 두산 양석환이 몸쪽 공을 피하는 순간 1루 심은 스윙 판정을 합니다. 삼진 아웃된 타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감독은 배트가 돌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야구가 젊은 세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중계 화면도 양석환의 억울함을 말해주고 있지만 체크 스윙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어서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양석환은 1루심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덕아웃에서는 헬멧을 집어던졌지만 팀은 9회 결승점을 내주고 3대2로 졌습니다. 체크 스윙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간 자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의 힘을 빌리자는 의견이 많지만 심판들은 체크 스윙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이 없어 판독 도입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하면 체크 스윙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야구 판독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고가 판정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KBO는 규칙 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구단들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O는 항상 비디오 판독의 대상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 그리고 팬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떠한 영역에 새로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야구가 머리를 맞대면 선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비디오 판독 대상에 넣어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팀을 낙점할 정도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던 체크스윙 문제.
모든 상황을 비디오 판독할 수 없다면 야구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도입 등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코리아와 향후 8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강 조코비치를 롤모델로 권순우의 드롭샷과 포핸드를 배우고 싶다는 조세혁은 17살에는 주니어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다시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필라코리아는 앞서 테니스 꿈나무를 위한 유소년 발전기금 5천만 원을 대한테니스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배구 연맹컵에서 접전 끝에 일본을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태국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1, 2세트를 따냈지만 3세트 24대 21로 앞선 상황에서 연속 실점하며 셧아웃 승리를 놓쳤습니다. 2세트를 내리내주고 역전패 위기에 처한 대표팀은 5세트를 2점 차로 가져오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열리는 호주전에서 승리하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오늘 새벽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땅꺼짐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장에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4차선 도로. 달리던 버스가 흔들리더니 그대로 도로에 고꾸라져 버립니다. 버스 절반이 땅 아래 묻혔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당황해서 황급히 속도를 줄이지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버스는 지난 9일 폭우 때 생긴 땅꺼짐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탔던 사람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웬만한 성인 남성 키보다 큰 깊이 2.5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로는 고압 가스와 전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자칫 가스관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일로 와서 이 구덩이 속으로 박힌 거죠. 이 조수석 쪽은 좀 많이 라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깨져 있고. 지난 폭우의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 갑자기 도로가 가라앉고 구멍이 생기는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매와 딸의 목숨을 앗아간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경우 땅꺼짐이 발생한 집 앞 도로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집이 더 빨리 침수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광주와 안양, 서울 양천구 등에서도 크고 작은 땅꺼짐이 생겼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선 1,200건이 넘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땅꺼짐은 왜 발생할까? 집중호우로 도로 아래 흙이 물에 흠뻑 젖으며 갑자기 무너지거나 쓸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저 산 같은 데서 내려오다가 이 나무 같은 것이 이 하수구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나가야 하는데 그걸 못 나가니까 이것이 역류해서 이렇게 이제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오래되고 낡은 상하수도관이 도로 아래 흙을 적게 만들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0년 전 도심 곳곳에 집중 매설된 배관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서 그 물이 새는 부분이 계속 겹치다 보면 흙이 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폭 빠지는 게 이제 포트홀이 될 수도 있고.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당장 구조적인 해결은 어렵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은 폭우로 몸살을 앓았지만 남부지방은 마치 딴 세상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작은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문을 열고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켭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대게다 더울 때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생수 하나 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목도 트이고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등산로 앞에도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가던 시민이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울주군에서 물 구매가 불편한 곳이나 물이 필요한 시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한 겁니다. 냉장고의 생수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채워집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는 누구나 마음 편히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는 양산이 준비됐습니다. 야외 활동 탓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자 그늘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이름도 양치무산으로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관광지와 주요 공원 8곳에 1,000개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써보니까 비가 올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또 매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남부는 말복을 향해 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삭감 탓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수해 발생 이튿날 서울시가 수해 방지 예산을 줄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가 제출한 수해 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회의. 수해 방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해 방지 관련 예산안 원안의 규모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어서였습니다. 우리 내년도 세출 예산액이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우리 물순환 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실링이 대부분 저희 실국본부로 할당이 되세요. 네. 실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좀 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248억 원의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갑작스러운 수해 상황 같은 자금 투입이 시급한 사업 등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 회전기금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었고요. 금액만큼 다시 하수관고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애결에서 문의했을 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의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던 데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자체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절대다수 민주당의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대부분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 경기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원, 경기 20억 원, 인천 5억 원, 충북 4억 원, 강원, 전북 각 3억 원, 세종, 충남 각 2억 원 등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영향으로 주요 바짝물 도매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어제 무 20kg 도매가는 29,0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6.5% 올랐습니다.
배추 10kg 가격은 4.6% 오른 2만 100원, 감자 20kg은 8.5% 오른 4만 4,9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데스밸리에서는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가 발생해 최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 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ove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또 대형 산불이 번지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46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이 기후 문제로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ans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코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via the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from Fra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patched 4 airplanes from its rescue firefighting fleet positions in Greece and Sweden.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기지 운영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부터 노력한 역점 분야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에서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도 사드기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의 원칙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는 최근 반도체 협력과 사드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선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과 또 그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이런 동맹은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가디언은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이 성사되면 성대한 환영 연회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런 환대 분위기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 때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대규모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1%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개각 직전인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보다도 6%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과 충청 이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영서와 충청도에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31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칩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